정치권 소식입니다. 개원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민생 법안 하나 합의하지 못했던 여야가 비판 여론이 따가웠던 모양입니다. 양쪽 모두 민생정책 협의에 나서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이 많습니다. 진짜 하자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민생 법안을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원내대표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월 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뿐이었다. 양당 원내수석은 내일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도 처음으로 마주 앉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과 민생 현안 협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을 수용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중단해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생 입법도 내놓고 또 처리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생 회복 지원에 관한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셨는데 그거는 우리 당내에서도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사실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 역시 국민의힘은 앞서 나간 제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증시 폭락으로 불붙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이 밀어붙이고 야당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은 금투세 폐지를 토론해보자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데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 국회에 전향적인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애매합니다. 정책위 의장과 대표 당선이 확실한 이재명 의원 사이에 생각이 다릅니다.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던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토론자로 나오라고 한 데 대해 한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뭐 토론 여기서 하죠 뭐.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얘기밖엔 할 말이 없느냐면서도 토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에 당 대변인이 당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재명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시간을 받느냐 이런 의견들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야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번엔 김태규 직무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 현장 검증에서 김대행에게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방송 관련 청문회를 2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게 과연 뭔지 장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2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야당은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오는 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출석 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히자 2차례 더 청문회를 열어 김 직무대행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등 증인 22명을 연달아 출석하게 하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및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도 마치 짬짬이 한 것처럼 거의 복붙 비슷한 사유들을 들이대면서 금요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직무대행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1차도 안 했는데 1차는 언제 하는 거예요? 2차를 또 한다. 이유가 뭐냐? 김태규 부위원장이 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3차례 청문회 외에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9월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가 고위법조인 등 6명에게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겁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이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1,400여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대장동 관련 유리한 기사를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 신문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차장,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누굴 제청할지 관심입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 추천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중한 상황 하에서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오늘 심의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40분의 회의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차장,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압축했습니다. 심우정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두루 거친 검찰 내부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검찰 내 특수통인 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직속 세월호 참사 특수단장을 맡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신자용 차장검사도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중앙지검 형사 3부장을 거쳐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가운데 한 명을 윤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났었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비슷한 화재나 실험을 살펴봤더니 스프링클러가 가동됐더라면 적어도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흰색 외제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큰 폭발과 함께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했으면 그게 개방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작동 안 한 상태로 다 잠겨져 있고. 그 결과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거나 그을렸고 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년 전 충남 천안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세차 차량 내 LPG 가스통 폭발 화재도 비슷합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차량 666대가 불에 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5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차량 앞부분만 타고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근 LH에서 진행한 전기차 화재 실험입니다. 상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자 불이 옆 차량으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하부에서도 물을 분사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열폭주 지연 효과 그리고 일부 냉각 효과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대책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인천 아파트 화재 이후 내 전기차는 어디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지 관심 갖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차 회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를 일으킨 벤츠 EQE 신형 모델의 안내 책자입니다. 배터리 용량만 기재돼 있을 뿐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를 탑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매사나 본사에 문의해도 마찬가지. 센터에서 독일 본사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쪽에서도 답을 안 준다. 국내에서 2,200대 넘게 팔린 벤츠 EQE는 회사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중국의 CATL과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섞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원 넘는 차를 사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뽑기운에 맡기는 셈입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다른 소비재들이 핵심 부품 제조사를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화재 원인도 내차 배터리 제조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뉴스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좀 바꾸게 된. 이거 해도 되냐, 나는 좀 바꿔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조사들이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연이은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은 뭐고 방지책은 있는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민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주로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근 3년 새 일어난 전기차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 중이나 충전 중일 때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언급하는데요. 첫째, 배터리 과충전, 둘째, 배터리셀 자체가 불량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과충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과충전인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85% 이하로 충전하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30만 대에 가까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차주가 알아서 충전을 도중에 중단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정도에 따라서도 불이 옮겨 붙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50% 충전 배터리가 열폭주로 이어지기까지 32분 정도가 걸린 반면 100% 충전된 배터리는 7분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97, 8%까지 오는 걸 과충전이라 그래요. 물을 찰랑찰랑하게 넣어서 조금만 흔들거리면 물이 넘어가잖아요. 그 문제가 커요.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과충전 예방 기능을 아파트에 있는 지하 충전기에 모두 다 설치를 해서. 네, 화재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진입을 전기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곳도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한국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배터리, 이걸 화재 시 진압하기가 참 어려운데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이동식 침수조입니다. 차량을 욕조에 담그듯이 침수조를 설치해 물을 채우는 방법인데요. 현재 전국 소방서에 배치된 이동식 침수조는 3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수는 지난해 54만 3,900대로 3년 새 4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차 관련 화재 건수는 6배 이상 늘었는데 소방 설비는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와 화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주차장엔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 용수 시설이나 소화 수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야 정쟁 속에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 설비 의무화와 화재 방지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배터리를 좀 더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진단하는 진단 기술이 빨리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개발이 가장 급할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소방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춰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였습니다. 경북 경주가 38.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절기를 무색하게 했는데요. 피서객들은 불볕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아보지만 한낮 백사장은 5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폭염 소식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 드넓은 백사장에도 파라솔 아래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다에만 드문드문 피서객들이 있습니다. 극한 폭염에 낮에는 해수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래사장 쪽에는 너무 더워요. 차가운 느낌을 못 느끼겠네, 바다가. 너무 더우니까 35도, 6도 올라가 버리는데 바닷물도 뜨겁지요. 백사장 온도를 재봤더니 47도를 웃돕니다. 울산의 이 해수욕장도 한낮에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모자에 긴 옷을 입고 백사장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낮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새벽에 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4시대가 나오고 하고 되게 더울 때는 좀 쉬다가 물놀이 사고라도 날까 바다를 향해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안전요원들은 온몸이 시커멓게 걸렸습니다. 파라솔 관리자는 땡볕에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입니다. 조금 짧은 옷을 입고 작업을 하니까 화상을 입었죠. 하루 종일 뜨겁게 달궈진 해변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게 가을의 문턱인 입추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올해 폭염이 유독 힘든 이유는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전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날도 평년의 3배로 역대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정은 기자,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집니까? 네,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대야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에 체감온도는 낮과 다름없는 31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간대 이곳 청계천에 나와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밤에도 낮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며 시민들도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온도가 25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요.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8.81로 평년보다 무려 3배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 여름 들어 밤이 유독 더운 이유는 뭔가요? 네, 예년보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밤 기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밤에도 덥고 습한 바람이 부는 현상은 장마철이 끝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온도는 30도 내외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은데 더 뜨거운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까지 더해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최소 광복절 직후에도 지금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탄 건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이나권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찰관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전동 스쿠터를 몰던 한 남성이 길가에 넘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BTS의 멤버 슈가였습니다. 슈가는 자신이 몰던 전동 스쿠터를 세우다 이곳에 넘어졌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술 냄새를 풍겼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니까 추정을 했을 거고 순찰차마다 이제 그걸 측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 측정하. 슈가는 경찰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며 500m가량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5년 6월인 소집 해제일을 1년 가까이 남긴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겁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어서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논란이 일자 BTS 슈가는 사과했는데요. 다만 전동 스쿠터를 몬 건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왜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건지 조유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BTS 멤버 슈가가 팬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입장문입니다. 아니한 생각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책임이라면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슈가는 세 차례에 걸쳐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한 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시속 25km, 무게 30kg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면허 취소 수준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음주운전 하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끝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소형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건 전동 킥보드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전동 스쿠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새벽 시간 쓰레기를 수거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환경미화원을 친 뒤에 또 달아났는데 피해자와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에게 붙잡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밤중 비상등이 켜진 청소 차량 뒤편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일을 마치고 이동을 하려던 순간 승용차 한 대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후미를 덮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가 부딪히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배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와 있고 승용차가 이렇게 부딪혀 있고. 이 사고로 36살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내고 이 골목길로 달아나다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30분간 차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가가자 1.6km를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졸려서 자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운전자를 대면하려고 했는데 이제 운전자가 그냥 현장 이탈을 한 거니까. 숨진 환경미화원은 지난 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여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최근 아파트를 사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생각했던 것 같다며 방탕한 생활을 한 젊은 사람에게 성실하고 착한 자식을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상대로 음주 여부와 달아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사직 전공의들의 개원과 진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사직과 이 개원과 의료 현장에서 쓸 실무를 익히고 있는 만큼 추가 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한 번 이들의 복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정부의 마지막 구애라고 해야 할까요? 황민지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이지만 의사협회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광자를 들으러 온 사직 전공의들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쓰는 의료기기들도 갖춰놓고 실무를 배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일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까먹지 않게 계속 써먹는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은 서울시 의사회 주최 실무교육, 오는 18일엔 의협 주최로 내과 초음파 강의도 열립니다. 선배 의사들의 지원까지 더해져 전공의들의 개원과 진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개원가가 1차 의료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싶다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선배로서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일반의로 취업한 사직 전공의는 전체 5,701명의 11% 정도의 625명. 반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는 91명에 그치자 정부는 또다시 호소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 여론과 현장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메시지란 지적이 큽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정부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청소년 6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적지 않다 보니까 치유하는 곳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모군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냥 쓴다면 계속 보니까 핸드폰 때문에 좀 눈도 필요하고 원래는 계속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약간 잠도 잘 안 오고. 중학교 3학년 김모군은 스마트폰 보느라 밤을 새기 일쑤입니다. 막 1시, 2시 됐는데도 게임이 그냥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제재 없으면 한 5시? 그때까지 보다가 잠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 30명이 2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스마트폰은 필수이다. 뭐죠? 지난 10년간 이 캠프를 거쳐간 청소년은 4,124명. 스마트폰이 주는 자극적인 재미 대신 잔잔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발견합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스마트폰 게임 대신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독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 몰래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는 시간을 통해서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청소년 17%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신종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생활 필수품이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고 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 적지 않을 만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술, 담배 등과 비교해서 경각심도 적어서 중독에 빠질 위험은 더 큽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박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디자인도 제조사도 다양한 스마트폰 110대가 주인 손을 떠나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언뜻 중고폰 판매대 같지만 이곳에 폰을 두고 간 주인들은 온몸으로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로 기지개를 쭉 펴봐요. 쭉쭉쭉쭉. 요가 선생님 동작 따라하기가 힘들어 비명을 지르고 평소 안 하던 운동을 무리해서 했는지 그만 실례도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즉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에 중학생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손에 늘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북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만 보던 난타 공연을 직접 펼쳤습니다. 스마트폰은 결코 주지 못할 전율을 느낍니다. 좀 낯설긴 하죠. 평소에는 맨날 들고 있어가지고 맨날 폰 꺼냈다 넣었다 했는데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도 잠시 다시 스마트폰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이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빠져들면은 그 생각 때문에 다른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부모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자녀도 중독될 확률이 약 80%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듯 부모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됐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일반 병사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훈련병들도 휴일에 휴대전화를 연락이 가능해집니다. 고립감을 줄여줘서 군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과를 끝낸 병사들이 차례로 휴대전화를 받아가 사용합니다. 턱걸이 많이 늘었다며. 5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다음 달부터는 훈련병과 군병원에 입원한 병사들로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입원 병사들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히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일과 후에만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허용을 염두에 둔 시범사업 결과 경계 근무 중 휴대폰을 보는 것은 물론 인터넷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일과 후에만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몰입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방부는 동료 병사들과의 대화가 줄며 단결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 압록강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최대 1,500명에 이르고 복수의 구조 헬기가 추락했다는 TV조선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 나흘 전 김정은 위원장이 헬기 조종사들은 모두 무사하다며 날조된 여론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헬기가 추락하면서 건물에 충돌해 2차 피해를 낸 뒤 물속에 빠졌고 아직 인양도 하지 못한 걸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홍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악천후 속 구조 작업을 하던 북한 헬기가 점차 하강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한 헬기 부대 비행사들이 모두 무사하다며 우리 정부가 복수의 헬기 추락 사실을 파악했다는 TV조선 보도가 날조된 여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시 일부 헬기가 추락하며 건물에 부딪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2차 피해 사실까지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건물에 부딪힌 뒤 물속에 빠진 헬기를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상태라며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지역 전체가 침수돼 800명에서 1,200명이 실종됐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한국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한 건 처음으로 그만큼 피해가 치명적인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신의주에 이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는데 김정은은 평양에서 웃고 떠들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됐고. 군은 TV조선 보도 내용을 대북 심리전 방송에도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우리 군이 왜 이러는 건지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장군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공작 암호명 같은 기밀을 줄줄이 고소장에 담은 겁니다. 안 그래도 블랙 요원 명단 유출로 신뢰가 떨어진 정보사에서 또다시 어이없는 보안 사고가 터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많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사 수뇌부 갈등의 발단은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정보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정보사는 이곳을 비밀 사무실, 이른바 안가로 활용해왔는데 올해 초 사령관 A 소장은 자신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인적 정보, 즉 휴민트를 총괄하는 여단장 B 준장의 사용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A 소장은 B 준장보다 계급은 높지만 육사 3기수 아래 후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준장은 A 소장에게 비전문가 사령관이 개입한다며 반발해 직무 배제됐고 B 준장은 A 소장이 보고를 받다 결재판을 던졌다며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에는 광개토 사업이란 공작 명칭부터 안가를 활용한 공작 방식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휴민트의 안가 사용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밀을 모두 밝혀버린 겁니다. 정보사 사정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고소장에 기밀을 밝힌 건 사실상의 이적 행위라며 조속히 수사를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밀요원 명단 유출에 이어 지휘관들의 볼성스러운 싸움으로 정보 최전선 부대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K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예정인 반도체 패키징 생산 공장에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6,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출과 세액공제 등 6,900억 원 규모의 혜택도 추가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에 따른 건데 한국 기업으로는 8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HBM3 8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르면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AI 버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자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출시 지연도 반도체 업계의 큰 암초로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가 칩스법에 부정적인 것도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거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외국 기업은 좀 배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죠.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주 폭락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3% 넘게 반등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잠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에 운명이 걸린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란이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 당국자들을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암살된 지도자의 후임으로 강경파를 선출해서 이 휴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도심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이 떨어집니다. 지난주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피살된 이후 헤즈볼라는 연이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ودنا آتي قويا مؤثرا فاعلا وبيننا وبينهم ما زالت الأيام. 이스라엘의 복수를 예고한 이란도 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일부 국가들은 이란의 자제를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resident Biden spoke today to President al-Sisi of Egypt and to Emir Tamim of Qatar. 하마스는 암살된 최고 지도자 하니의 후임에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해 이스라엘이 사살 목표 1순위로 꼽아온 인물입니다. is an archi-terrorist responsible for one of the most horrible terror acts in history, the 7th of October. 하마스의 신와르 선출 자체가 저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가자지구 휴전 협상도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대선을 석 달 남기고 민주당, 공화당 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진보 정치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해리스 역시 트럼프만큼이나 선명성을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동갑내기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and let's get this thing on the road?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트럼프는 이상하다는 발언이 반향을 일으키며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첫 유세에서도 트럼프 벤스 진영은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모른다고 직격했습니다.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네브래스카 농촌 출신인 월즈 후보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이어 24년간 군에서 복무했고 교사로도 일했습니다. When I grew up, community was a way of life. 미네소타에서 6선 하원 의원을 거쳤고 무료급식과 낙태권 보장에 서명하기도 한 진보주의자입니다. 친근한 이미지는 노동계급과 시골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는 급진적인 좌파 한 쌍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Tim Walz's record is a joke. He's been one of the most far 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출신과 정치색이 대비되는 양 진영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대선까지 남은 석 달간 선명성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그가 이코노미석에 있던 선수에게 자리를 바꿔주며 사과했습니다. 부상당한 너를 편안한 자리에 앉혀야 했는데 깜빡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자식이 허리가 아픈데 어느 부모가 편히 앉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구 대표팀이 중국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때였습니다. 농구협회가 좌석 배정 서류에 두 선수의 키를 199cm로 줄였습니다. 2m 넘는 선수에게 비즈니스석을 주는 규정을 피해 돈을 아끼려는 꼼수였습니다. 요즘엔 농구 배구 선수에겐 그나마 비즈니스석을 융통성 있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종목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선수에게 컨디션 조절이 가장 절실한데 도착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협회가 회식을 했는데 김치찌개였다고 합니다. 회식하기 전에 기대를 선수들이 많이 했었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회식이 이제 김치찌개여서 선수들이 좀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실망했었던 것 같고.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다짐합니다.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라스트 7년의 기다림. 꿈을 이룬 귀국길, 그러나 씁쓸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를 대표팀의 감독은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협회장은 앞서 떠났죠. 안세영은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기다리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선수 6명, 임원 8명이 갔던 일도 소환됐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은 이코노미석,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굴림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육성과 훈련 방식, 선수 혹사, 지원 시스템까지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메달 색깔보다는 도전 과정이 더 중요한 신세대의 열린 마음이 도드라집니다.
협회도 할 말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와 소통, 절차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어른들이 귀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8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안세영의 힘 분노였습니다. 더위에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도 폭염의 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한라산과 태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 속에 기습적인 소나기도 쏟아졌는데요. 내일도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특히나 영남 지역은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 부산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가 36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